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뉴욕 명문대 중 하나인 사라 로렌스 컬리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학교는 뉴욕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부군으로 유명해요. 워낙 자율적인 문화가 강해서인지 전통적인 학교처럼 문단속 철저, 외부인 출입 제한 같은 형태의 기숙사도 있지만 약간 하숙집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기숙사도 존재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직접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일단 1학년은 무조건 전형적인 도미토리형을 사용하는데 2학년이 되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하우스형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슬로니무즈 9이라는 기숙사는 위치가 캠퍼스 중심에서 떨어진 좀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좀 구석에 있다 보니까 관리인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느슨한 구조였죠. 2010년 당시 탈리아, 이사벨라, 클로디아, 산토스, 다니엘, 줄리아나, 게이브, 맥스, 레이븐 총 9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쉐어하우스 같은 숙소다 보니까 두세 명이 방 하나를 사용하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같은 기숙사를 쓰기도 했죠. 성별부터 나이 또 살아온 문화까지 전부 다른 인원이 9명이나 함께 생활하는데도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다들 잘 지내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룸메이트들이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탈리아가 근처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혹시 같이 저녁을 먹어도 되냐 아이들에게 묻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 좋다고 그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죠. 사실 탈리아가 예전부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직 해병대의 요원에다가 또 CIA와 협력한 작전에 투입된 적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미국은 군인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렇게 당시 50세였던 로렌스 레이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친구 아빠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로렌스가 되게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편해지게 막 분위기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게 학생들의 흥미를 끌게 되죠. 내가 어디 작전에 투입되고 막 경찰청장이랑 친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날 한 번의 식사 후에 기숙사에서 머물던 모든 학생들은 탈리아의 아버지 로렌스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딸 기숙사에 방문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냈죠. 그리고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얼마 안 가? 나중에는 아예 방 한 칸을 차지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럽고 뜬금없죠? 대학생 딸 기숙사에 같이 아버지가 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숙사가 엄격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아이들이 전부 찬성을 하니까 어찌저찌 그냥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때 로렌스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전부 영양소에 맞춰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해줘요. 아이들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종종 학생들을 그 기숙사 거실에다 모아놓고는 잠재력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했고 특히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더 잘 챙겨줬죠. 그렇게 몇몇 학생들은 점점 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벨라는 로렌스를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사실 그녀는 9명의 기숙사생들 중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또 친구를 사귀는데 서툴렀거든요. 그나마 그 로렌스의 딸 탈리아와 좀 친밀하게 지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었던 이사벨라에게 탈리아가 혹시 아버지와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 제안했던 겁니다. 심적으로 지쳐있던 이사벨라는 그냥 한번 대화라도 해볼까? 알겠다고 승낙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탈리아와 그 아버지 로렌스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이 잦아져요. 두 사람은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막 대여섯 시간씩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진 모르지만 이때부터 이사벨라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학생들도 로렌스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산토스는 부모님과의 불화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성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던 다니엘도 또 충동적인 성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던 클로디아도 그와 대화를 나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로렌스를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로렌스가 이 기숙사에 거주한 지 약 1년이 되어가던 다음의 여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학교 측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 건 문제다라고 판단했고 그에게 이제 나가달라고 부탁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로렌스는 딸 탈리아와 함께 기숙사를 떠나서 학교 근처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미 그는 몇몇 학생들에게 진짜 정신적 지주였잖아요. 그가 떠나니까 이사벨라, 산토스, 다니엘, 그리고 클로디아가 심적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아예 로렌스를 따라서 해당 아파트로 거취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들의 합숙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들의 관계가 약 8년 뒤인 2019년 언론을 통해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19년 4월 29일 뉴욕 매거진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사라 로렌스 대학교에 영혼을 뺏긴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와 함께 믿기 힘든 영상 또한 공개되는데 이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클로디아였습니다. 네, 그 로렌스 따라 나갔던 클로디아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거의 눈이 풀린 채 로봇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렌스를 포함한 4명의 사람에게 꾸준히 독을 먹이면서 살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닌 로렌스였습니다. 심지어 클로디아에게 막 윽박을 지르면서 다 사실대로 고백해라 지시합니다. 이 황당한 내용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게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이잖아요. 곧 경찰도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진짜 파헤칠수록 상상 이상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막장이 펼쳐지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면 아버지 로렌스의 과거를 알아야 해요. 그가 딸네 기숙사에 지내게 된 이유가 사실 자기가 감옥에 갔다 오면서 거주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럼 사실 전과자인 거잖아요. 이때 그는 자신이 부당한 사회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로 누명을 쓴 거다 주장합니다. 들어보니까 CIA와 해병대에서 일하던 중에 너무나 많은 기밀을 알게 되니까 전 뉴욕시 경찰청장인 버니 캐릭이 자신에게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웠대요. 그러더니 아내와 이혼하게 만들었고 2딸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누명을 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직 해병대며 CIA며 전부 거짓말이었고 그냥 전과자였습니다. 로렌스의 주장대로 억울한 누명? 절대 아니고요.
과거 러시아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주식 사기를 저지른 그냥 완전 사기꾼이었죠. 이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한 거고요. 그 후에는 딸에 대한 양육권도 전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해인 2007년 6월에는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딸 탈리아를 납치해서 징역 3년을 살고 나오기도 해요.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지자 딸에게 연락해서 학생들이 있던 그 기숙사에 들어갔고 이들과 함께 합숙을 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아파트로 거취를 옮기고 애들도 따라온 이후로 점점 이들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로렌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아침 7시부터 애들을 막 깨워요. 그리고 제대로 잠에서 깨기도 전에 윗몸 일으키기를 강제로 시켰죠. 처음에는 20회 정도로 가벼웠던 루틴이 어느새 400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자기개발 루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만든 몇 가지 룰이 있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일기 써서 공유하기, 서로 잘못 폭로하기까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추가돼요. 심지어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비난하게 시키기도 하죠. 아이들은 점점 자존감을 잃으면서 또 서로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졌어요. 이런 와중에 애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로렌스뿐이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세뇌를 통해서 사람의 기억을 막 조작하기도 하는데요. 이사벨라에게는 너는 가정학대를 당한 아이야 라는 기억을 주입했고 클로디아에게는 넌 분명 조현병이 의심돼 이런 불안을 심어줍니다. 특히나 성 전체성으로 혼란을 겪던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게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또 이 중에서 산토스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더 쉬운 타겟이 됐죠. 산토스를 다독이는 척 하면서 너네 누나들도 악마 같은 너네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합숙소로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당시 산토스의 누나인 펠리시아는 명문 하버드를 졸업한 후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전액 장학급으로 졸업한 진짜 엘리트 정신과 레지던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좀 적응을 어려워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로렌스는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펠리시아를 만나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동료들이 너를 사사건건 감시하고 있다라는 망상을 주입하면서 너가 위험한 음모에 말려들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세뇌시켰죠. 결국 이 말을 믿고 넘어간 펠리시아는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하고 이 기괴한 합숙소에 들어오기까지 해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잠시 도대체 이 합숙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살펴볼게요. 로렌스는 항상 아이들을 거실에 모아두고 거창한 강연을 하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대요. 그러면서 여성성과 남성성, 이 모든 걸 수용해야 진정한 내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다니엘에게 네가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선 여자와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지시했고 로렌스는 이게 성스러운 과정이라면서 그걸 전부 지켜봅니다. 사실 다니엘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막 여장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위행위를 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는 로렌스 자신을 자기, 여보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연인 관계인 듯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혹시나 반항하면 협박을 하면서 또 벌칙을 주기도 했죠.
여기서 협박 방식도 아주 교묘했는데요. 상담을 할 때 알게 된 사적인 비밀을 유출시키겠다 막 겁을 주기도 하고 아예 굶기거나 외출을 통제시키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성적인 굴욕을 주기도 했죠. 와, 근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금품 갈취까지 하는데 애들한테 야, 니네가 집안 물건을 망가뜨렸다 라면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성적인 착취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 중에 앞서 사과 영상을 찍었던 클로디아 기억하시죠? 로렌스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독살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죄책감을 심었어요. 그리고 허위 자백 영상을 촬영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상황이 전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일단 너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잖아요. 그런데 클로디아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세뇌당했고 로렌스의 말이라면 진짜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너 왜 날 죽이려고 했냐 이런 거짓 신문에도 죄송하다고 내가 살인 첨부를 받았다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 자백한 거예요. 이때 클로디아는 완전히 죄책감과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로렌스에게 더욱 매달리게 돼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때 로렌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성매매로 빚을 갚아라 라는 황당한 지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매매에 뛰어든 그녀는 한 해 동안 무려 13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기도 해요. 아니, 자기 딸 친구들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내용이 제가 추리고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렌스의 만행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년간 지속됐어요. 하지만 그토록 견고할 것 같던 로렌스의 왕국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 학대가 견디기 힘들어지면서 무리를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맨 처음 로렌스와 소통을 시작했던 이사벨라와 산토스의 누나 펠리시아는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았어요. 어쨌든 이탈자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는 아지트의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막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탈출한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서 기사가 나가게 됐고 드디어 추악한 로렌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 거죠. 당시 전말을 알게 된 대중들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완전 현대판 사이비 교주 아니냐면서 그를 강하게 비판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는 FBI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등장한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죠. 2020년 2월 11일 새벽 5시 경찰은 로렌스의 은신처를 급습해서 드디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이사벨라도 함께 체포되었죠. 사실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로렌스 옆에 남으면서 그를 도왔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세뇌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녀는 로렌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벨라는 다른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성매매 수익을 돈 세탁하는 업무도 했어요. 끝내 돈 세탁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그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제 로렌스의 재판이 남아있죠. 경찰은 17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성폭행, 성매매, 노동착취, 공갈, 강요, 돈 세탁이 있었죠. 2022년 4월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그는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심리치료를 제공했을 뿐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FBI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확보한 영상 속에는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강제 노동까지 명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다니엘과 산토스 클로디아가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서 그의 끔찍한 학대를 전부 고백했습니다. 그걸 다 들은 배심원단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로렌스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합니다. 아버지, 정신적 지주로 믿었던 로렌스가 지난 8년간 서서히 애들을 통제하고 세뇌하고 또 성착취까지 시키면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판은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긴 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물리적인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반면 심리적 조작과 세뇌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죠.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시끄럽게 달군 한 한국인 여성이 있어요. 심지어 나이도 어린 겨우 20대 대학생이었죠. 오늘은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22살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렉산더 우틀라야. 미국 보스턴 컬리지라는 명문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아직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브링엄이라는 병원에서 임상연구원을 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었어. 참고로 브링엄이라는 병원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봤거든. 그랬더니 2021년 세계병원 순위 3위를 했더라고. 엄청 유명한 병원인 거지.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그냥 완전 엄친아야. 교수님들 칭찬이 마르질 않았대. 게다가 2년 동안 행복한 연애 중이었지.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더라고. 2019년 5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은 보스턴 컬리지의 졸업식 날이었어. 알렉산더도 그날 졸업식 예정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 보스턴에 왔다고 해. 이미 병원에도 취직했고 성적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완벽한 아들의 졸업식이니까 가족들 모두 설레하고 있었지. 근데 졸업식이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인 8시 30분. 기대가 부푼 가족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 알렉산더가 학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보니까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대. 가족들은 당연하고 친구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앞날이 창창했잖아. 무엇보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이상한 징조를 보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졸업식 당일날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유서도 없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날버락이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죽음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알렉산더의 여자친구, 유인영이었지. 아까 말한 그 2년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날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직전 여자친구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어. 그 내용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었고 그걸 본 유 씨가 남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한 걸음에 급히 달려온 상황이야. 하지만 간발의 차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알렉산더는 옥상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걸 본 여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 당연하지. 그냥 왠지 모를 좀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 경찰은 알렉산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그 알렉산더의 휴대전화를 감식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지. 우선 2년 반 전인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알렉산더는 학교에서 필리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었어.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유인영을 만나게 된 거지. 유 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대. 뭐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았었고, 주변인들은 그녀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어. 반면 알렉산더는 모임 내에서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모습에 끌렸던 걸까? 유 씨랑 알렉산더는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곧 마음이 커졌고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이들의 풋풋한 연애에 금세 위기가 닥쳐왔어. 사실 알렉산더한테 전 여자친구가 있었었거든. 뭐 둘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였대. 뭐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헤어지긴 했어도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SNS 팔로워 상태도 그대로였어. 뭐 조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는 진짜 아니었다고 해. 그냥 완전 친구 사이. 근데 또 이게 여자친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알렉산더 생각에 여자친구가 좀 질투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았었대. 그래서 굳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유 씨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비밀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 어쩌다 보니 유 씨가 알렉산더랑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걸 알고 완전 열받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통제가 시작돼.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도 혹시 전 여자친구 만나는 건 아닌지 막 추궁을 했지. 게다가 하필 여자친구랑 알렉산더랑 수업 하나가 겹치는 게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면 유 씨가 완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점점 힘들어하던 알렉산더는 결국 여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 그게 뭐였냐면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거야. 이걸 통해서 서로의 신뢰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유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알렉산더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지 막 연락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답장이 올 때까지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해. 해도 해도 집착이 너무 심했었지. 이 커플이랑 같은 동아리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두 사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 씨는 알렉산더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누구랑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나하나 간섭했고, 남자친구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 학교 친구들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둘이 남겨졌을 땐 더 심각했을 것 같아. 이런 유 씨의 행동은 어느새 알렉산더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졸업식이 가까워질 때쯤 유 씨의 통제는 진짜 극에 달았다고 해. 특히나 알렉산더가 그 졸업식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전 2달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7만 5천 통이야. 7만 5천 통. 그중 4만 7천 통은 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더라고. 아니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200개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소리인데 그중에 심지어 그 유 씨 혼자서 800통의 문자를 보낸 거지. 아니 이게 1, 2주가 아니라 하루 동안 보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보면 유 씨는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뭐 영상통화 걸고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연락을 한 거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서 나눈 그 대화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연인의 연락이라고 보기 좀 이상한 거지. 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네가 죽으면 네 가족도 세상도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이게 남자친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그 선 넘은 폭언은 계속돼. 그럴 바엔 죽어.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유 씨가 진짜 이런 문자를 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추후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당시 유 씨는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통제해왔어. 마치 알렉산더를 세뇌하듯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처음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알렉산더를 위협했었대. 뭐, 네가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특히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랑 제일 가까운 그 연인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알렉산더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이 대화는 수백 번이나 반복됐어. 그러던 2019년 4월 15일에 이번엔 유 씨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넌 말 그대로 죽어야 돼. 나 좀 내버려두고 어디 가서 좀 죽어. 그 후로도 무능하다. 진짜 너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 이런 식의 폭언을 퍼부었어. 이런 대화가 지속되니까 알렉산더 또한 좀 스트레스로 미쳐가는 듯 했어. 한 번은 친구한테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었고, 또 그쯤에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면 유인영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속삭인다 라고 되어 있었어. 이게 진짜 환청을 겪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지.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곧바로 학교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번 상담하더니 상담사는 알렉산더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알렉산더는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2019년 5월 19일 졸업식 하루 전날이었는데 알렉산더는 유 씨가 머물던 기숙사로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은 함께 하룻밤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 씨가 눈을 떴을 때 알렉산더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대신에 문자가 남겨져 있었지. 내 마지막 밤을 너와 함께 보내서 행복했어. 유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각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알렉산더의 GPS가 꺼져 있는 거야. 너무 불길하잖아.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문자로 당장 GPS 키라고 보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소름 돋는 대답을 보내왔어. 난 높은 곳에 있어. 근데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유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뭔가 불길하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왜냐면 문자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제발 그만해. 그런데 잠시 후 알렉산더의 GPS가 켜지면서 위치가 파악됐어. 한 건물이더라고. 그래도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던 유 씨는 당장 택시를 타고 거기로 향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형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GPS가 가리킨 곳은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르네상스 주차장 건물이었어. 유 씨가 도착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늦었어. 알렉산더는 이미 몸을 던지고 말았던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유 씨한테 이런 문자를 남기게 돼. 사랑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야. 알렉산더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검찰도 이걸 단순히 개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몰고 간 그 유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해. 근데 경찰은 알렉산더가 유 씨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 또 유 씨가 2달에 거쳐서 알렉산더한테 47,0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죽으라고 협박한 점을 주목했어. 유 씨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지. 이후 유 씨는 재판을 받게 돼. 그녀의 변호인 입장은 죽어라, 왜 안 죽냐 이런 유 씨의 문자는 그저 젊은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미숙한 표현일 뿐이고, 알렉산더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인데 오히려 유 씨의 연락을 끊지 않은 그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어.
글쎄, 아무리 감정 표현에 미숙한 20대라지만 죽으라고 하는 게 그게 감정 표현이야? 그리고 괜히 왜 피해자 탓으로 돌리냐고. 아주 변호사가 그 재판 이기려고 용을 쓰는 거지. 그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유 씨에게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비록 둘 사이에 그런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재판은 유 씨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거야. 하지만 이걸로 유 씨가 받은 처벌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이었지. 여전히 유 씨는 남자친구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집착과 통제에 의해서 멀쩡히 명문대 나오고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야. 누군가는 그 피해 남성이 혹시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알렉산더에게 여자친구는 한때 가장 믿고 또 가족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하찮게 짓밟아버리고 죽는 게 답이라고 계속해서 말한 상황이야. 만약 우리가 이걸 당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가스라이팅 범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벌어지기 쉬운 것 같아. 꼭 눈에 보이게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의 심리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거 역시 범죄라고 생각해. 혹시 누군가 때문에 두렵다면 또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영상 내내 반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마지막도 인사하고 갈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